260페이지 법률행위 무효, 그 다음 취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무효와 취소는 일단 우리 조문에 보면 137조 한번 펴봐요. 137조를 한번 펴보시면 그 137조 이하가 무효잖아요. 쫙 나와 있어요. 맞죠? 137조 이하가 무효잖아요. 맞죠? 그 137조 보니까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죠? 전부 무효죠. 맞죠?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일부 무효 법령 아닙니까? 자, 그래서 무효가 뭡니까? 자, 우리 앞에서 독일은 항상 성립하고 이걸 구분한다 그랬죠, 제가. 이 요건을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성립 요건이었잖아요. 그렇죠? 당사자는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고 목적은요. 확정 가능 적극하다. 그저께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의사표시가 일치돼야 되고 성립 과정에서 흠이 없어야 되는 게 유효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성립 요건을 결했어요. 이걸 갖추지 못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불성립, 법률행위 불성립 또는 뭐예요? 부존재라고 해요. 부존재. 같은 말이에요. 법률행위 불성립 또는 뭐 부존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할 거는 법률행위는 성립했는데 이 유효, 효력 요건을 결했기 때문에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무효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효하고 불성립, 부존재는 구분하셔야 돼요. 일단은. 무효하고 불성립, 부존재하고는 구분해야 된다니까요. 일단은. 맞죠? 무효라는 것은 성립 요건을 갖춘 거예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자체는 있는 거야. 맞죠? 근데 그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걸 무효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 이 무효와 관련해 가지고 법률행위가 이만큼 있을 때 이 일부분만 무효인 거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거예요. 근데 조문 137조를 보니까 일부 무효는 뭐죠? 전부 무효예요. 이게 특이하죠. 맞죠? 일부 무효는 뭐예요? 전체가 다 무효라니까요. 137조를 보면. 그렇죠? 대신에 단서를 보면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 가상적 의사. 그래서 당사자가 이 무효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으로 법률행위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일부 무효는 일부 무효일 뿐이죠. 이 나머지 부분은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나머지 부분은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그래서 137조는 가장 쉬운 문제가 뭡니까? 일부 무효는 일부 무효일 뿐이다. 이러면 X예요. 우리 민법에서는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인 원칙이야.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인 원칙이죠? 그렇죠? 나머지 요건을 갖춰야지만 137조 단서 요건을 갖춰야지만 뭐가 돼요? 일부 무효는 일부 무효고 나머지 부분은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138조가 뭐예요? 자, 138조 그 무효행위의 전환이죠? 무효행위의 전환이잖아요. 맞죠? 무효행위 전환. 물어볼게요. 그 법률행위가 불성립이라 부존재입니다. 138조 적용될 수 있을까? 안 돼. 무효행위의 전환이잖아. 부존재 행위의 전환 그런 거 없어. 맞죠? 적어도 무효가 돼야지 뭐가 있을 수 있어요. 138조 뭐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어떤 게 있을까? 우리 드라마 보면 그런 거 가끔 나오는데 부부가 있는데 애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대문을 열어봤는데 애가 울고 있네요. 하늘에서 내린 애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거 업둥이라 그러죠. 업어서 키웠다 업둥이라 그래요. 자기가 낳은 건 아닌데. 맞죠? 근데 워낙 갓난애니까 이 애를 친생자로 신고했다고요. 친생자가 뭐죠? 제가 배로 낳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배로 낳은 게 아니잖아. 죽었잖아. 애를 갖다가. 그러면 친생자 신고는 무효입니다. 그거는. 친생자 신고, 친생자 아닌데요. 그럼 무효지 그럼 당연히. 맞죠? 대신에 엄청나게 정성을 들이면서 키웠어요. 애를 갖다가. 친생자 신고는 무효지만 어떤 의사는 있을까요? 부모님이. 양친자. 양자로서 할 의사는 있겠죠. 잘 생각해보면. 맞죠? 그러면 친생자 신고로서는 무효지만 그 무효행위가 뭐로 전환될 수는 있어요? 양친자 신고는 전환될 수 있잖아요. 양친자 신고는 전환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양자가 되거든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양자가 되죠? 그러면 자기 자식이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양자니까 자기 자식입니다. 친자하고 똑같습니다. 효과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애가 있죠. 이상한 짓을 하네.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그러. 막 엄마 아빠를 때려.
이런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친생자 관계로서는 무효지만 양자 관계로 전환된다 그랬잖아요. 파양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양자 관계를 없애는 걸 어려운 말로 파양이라 그래. 파양.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죠? 그렇죠? 친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그런 거 못 합니다. 양친자 관계이기 때문에 무슨 절차라고 한다고요? 파양 절차라고 한다고 그래요. 파양 절차라고 한다. 그런 것들이 어렵게 친족법에서 배워요. 친족법에서. 제가 지금 말을 했던 말. 그래서 친족법에 보면 전환이 많아요.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 게 엄청 많다고요.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게. 그렇죠? 그 다음 재산법은 극히 드문데 재산법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즘 트렌드 문제인데 104조 한 펴봐요. 104조 한 펴보시라니까. 그게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하거든요. 학자들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죠. 맞죠? 읽어보면 궁박, 경솔, 무경험이죠.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그걸 이용해서 어떤 법률행위 했죠. 그러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여기 한번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있죠. 매도인이고 여기가 매수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고려자기를 있어요. 고려자기. 시가가 있죠. 이게 10억짜리야. 갖고 있을 수 있죠. 자, 근데 을이 있죠. 갑한테 접근해가지고 갑이 근데 애가 바보야. 그래서 궁박, 경솔, 무경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1억 주고 샀어요. 10억짜리인데 1억 줬다고요. 시가는 10억인데. 그래서 을이 1억 주겠다 청약하고 갑이 궁박, 경솔, 무경험이어서 승낙을 해버렸어요. 됐죠? 이거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않습니까? 공정하지 않죠? 이걸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한 불균형이야. 급부와 반대급부. 급부가 얼마예요? 1억인데 얼마짜리가 지금 을한테 오고 있어요? 10억짜리가 오고 있죠? 10배잖아 10배. 이걸 뭐라 그래? 불공정하다 얘기해. 이걸 법적으로 뭐라 한다고요?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이 매매계약은 104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가 돼요? 이 무효입니다. 이거는. 104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무효라고요. 이거는. 이해가 됐죠? 맞죠? 이거 분명히 무효행위 맞잖아요. 맞죠? 대신에 138조 적용할 수 없을까요? 방금 배웠던 거. 무효행위니까 전환될 수는 없을까? 어떻게 전환되면 되죠? 10억짜리 계약으로요. 9억 더 주면 되잖아요. 10억짜리로 하면 유효한 거잖아요. 10억 주고 10억짜리 10억 주고 산데 왜? 맞죠? 맞죠? 104조에 해당되는 건 138조 적용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104조 행위로 무효라 하더라도 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요. 10억짜리 계약으로는 전환될 수 있어요. 10억짜리 계약으로 전환하면 되잖아요. 그럼 무효행위에 전환되잖아요. 무효행위 전환.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공부해보면 104조나 103조, 반사의 질서행위 이런 것들은 어려운 말로 절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그냥 무조건 무효일 뿐이야. 왜 이름이 절대적 무효일까? 추인이 안 돼. 139조 보세요. 139조. 그게 뭐예요? 무효행위 추인이죠. 무효행위 추인 나와 있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인데 그 추인에서 유효하게 되겠어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죠? 불공정한 거래 행위예요. 그 추인하면 유효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정리하면 104조 행위는 139조는 적용이 없어. 추인은 안 돼. 추인할 수 없어. 계속 무효일 뿐이야. 근데 몇 조가 적용될 수 있어요? 138조 전환될 수는 있어. 10억짜리 계약으로 전환될 수는 있잖아요. 생각해보시면. 맞죠?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104조는 139조는 적용이 없지만 138조는 적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5조. 그렇게 나오면 5예요. 요즘 트렌드 문제예요. 한국 산업인력관리공단 트렌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산업인력관리공단 아닙니까? 주관처를 모르세요? 우리 시험 어디서 주관하는지? 한국 산업인력관리공단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산업인력이에요? 기분 나쁘게. 맞죠? 원래는요. 원래 세무사 시험은 국세청에서 실시를 했어요. 예전에는. 변리사는 어디서 했죠? 주관을. 특허청. 공인노무사는 어디서 했어요? 노동부. 그래서 다 주관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쁘지? 시험 전문 출제 기관이 아니잖아요. 시험을 전문적으로 출제하는 데가 아니잖아.
예전에 에이 안 되겠다 그냥 이 자격증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다 맡기자. 원래 그래서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어떤 시험 치냐면 안경사 무슨 이런 잡다한 거만 한 200개 대 200개 잡다도 죄송한데 200개 엄청 많아 자격증이. 근데 이게 통폐합시켜버렸어 지금. 그래서 산업인력관리공단도 지금 출제하는 팀이 2개예요. 하나는 전문 자격증 출제팀이 있고 그 외에 있죠. 다른 뭐 여러 가지 또 자격증이 있잖아요. 맞죠? 그 출제하는 팀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주관하는 데가 똑같기 때문에 변리사 시험은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까지 치거든요. 공인노무사 시험은 공인노무사는 민법 총칙, 채권법 치거든요. 감정평가사 시험은 민법 총칙, 물권법만 쳐요. 거긴 또 우리 뭐만 치죠? 민법 총칙만 치죠. 한 대 물어볼게요.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집이 있는데 그거 봤어요. 어떤 문제 들어가 있을까요? 감평, 노무, 변리사 다 들어가 있어요. 왜 다 들어가 있을까? 호환되니까. 문제 새로 만들기 힘들어요. 문제 새로 만들기 힘들다고요. 맞죠? 교수님이 딱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서 어떤 교수가 들어갔는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어떤 걸 줄 거예요? 아, 이 감평 문제입니다. 이거. 이 노무 문제고 이 변리사 문제예요. 고르세요.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나중에 풀다 보면 2013년도 노무 나왔는데 2016년 세무사에 똑같이 나왔어. 순서만 바꿔가지고. 대부분 다 그래. 대부분. 고장하는데 한 문제 정도 빼고는 다 똑같아요. 그 다음 이번에 세무사 문제 다 똑같아. 다. 그냥 다 기출문제. 다 기출문제. 올. 그냥. 다른 애들 다 나왔던 거예요. 우리 시험도 나왔던 막 섞여 있어요. 문제.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기출문제만 제대로 잘 보면 합격하는 거예요. 예. 보정하는데 9점 받는 90점. 그 다 외우면. 근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외운다는 거 힘들어요. 그건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면, 이거 뭐 문제 똑같잖아, 이거. 왜 이래, 이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제가 변리사 강의를 했어요. 민법 강의를. 민법 총칙 부분은 어느 부분 갖고 와서 얘기할까요? 세무사, 노무사, 감평. 그렇죠? 지금 변리사 강의 안 하지만 제가 노무하고 감평 강의 하거든요. 그렇죠? 제 세무사 강의 민법은 제가 그냥 바로 제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할 수 있다고 그럴까? 그걸 7년 동안 강의하고 있는데? 그쪽에 문제집에 무슨 문제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세무사 시험 다 들어가 있죠. 그 세무사 시험 또 공부해야죠. 출제할 수 있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은행식 출제이기 때문에 출제하는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냥 그 문제 잘 풀면 돼요. 나중에. 그 문제 잘 풀려고 지금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잘 풀려고, 이해하려고.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그러면 아까 104조 정리를 했습니다. 요즘 트렌드 문제라고. 그래서 뭐 감평, 노무, 변리사 다 나왔고요.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52-1번이 있죠. 52-1번이 있잖아요. 제목이 뭐예요? 절대적 무효죠. 52-2번이 뭐예요? 상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게 절대적. 상대적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게 상대적 무효인데. 이게 또 무슨 말이야? 그렇죠? 108조를 한번 펴봅니다. 108조. 프린트 108조 한번 펴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통정허위 표시. 자, 그거 잠깐 배웠어요. 맞죠? 그저께 했어요. 맞죠?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가변한 사람이 있고요. 을이 있는데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그 다음 여기가 매도인이에요. 그 다음 여기 매수인이야. 근데 문제는 이게 통정 허위 표시였네. 갑은 을한테 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재산 빼돌리라는 거야. 사실은 팔 마음이 전혀 없어. 근데 을도 알아요. 근데 갑이 강제 집행당할 수 있으니까 재산을 빼돌립니다. 누구 이름으로? 을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이전 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매매 계약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가 통정 허위 표시면 뭐가 돼요? 무효죠. 저때 등기를 뭐라 그래? 원인 무효 등기라 그래. 원인 무효 등기. 원인이 무효잖아. 매매인데. 매매가 108조에 해당되니까 108조 보니까 뭐예요? 무효니까. 이해가 됐죠? 자, 근데 병이란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병이 있을 수 있잖아. 병의 등기부를 펴보니까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 지금? 을 이름 돼 있죠? 그럼 병은 을이 소유권자라고 믿겠죠? 그렇잖아요.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다음 을이 또 팔아. 병한테. 그럼 이렇게 되죠? 등기까지 행해지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이거 뭐라 그랬어요? 제가? 무효라 그랬죠?
왜 선이죠? 무효인지 몰랐잖아요. 제가 모르면 선이라 그랬잖아요. 원래 이 매매가 무효인지 병은 전혀 몰랐잖아요. 맞죠? 맞죠? 선의의 제3자죠? 맞죠? 읽어보니까 108조 2항 읽어보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고 나와있죠? 대항하지 못한다 줄 거나요? 그 의미가 뭘까? 원래 정확한 의미를 가르쳐 드릴게요. 갑이나 을이 이 매매 계약의 무효를 병에게 주장하지 못한다예요. 정확한 의미는. 주장을 못해요. 그 다음 병이 있죠. 선택할 수 있어요. 병의 입장에서는 병한테 주장 못하니까 병은 계속 무효라 주장해도 돼요. 병의 입장에서. 병은. 그 다음 병이 유효라고 주장해도 상관없어요. 병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 무효임을 병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죠. 정확한 의미는 병은 이제 이 선택권이 있어요. 유효라고 선택해도 되고 무효라고 선택해도 되는 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확한 의미예요.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상식적으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원래 이 매매 계약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유효가 돼야 되겠죠? 보통 병은 아마 유효라고 다 주장할 거예요. 병의 입장에서 보면. 맞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대항하지 못한다. 무효가 유효로 전환되는구나. 원래 무효였는데 뭐라 전환돼요? 유효. 병한테는 유효예요. 병한테는 유효합니다. 이게 대항하지 못한다예요. 그럼 병한테는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소유권자죠? 취득할 수 있잖아요.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호받죠. 원래 매매 계약이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보호받잖아요. 그렇죠. 혹시 선의취득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무권리자인데 병이 있죠? 권리자로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동산 있고 부동산이 있는데 동산에 대해서만 선의취득이 가능하거든요. 동산에 대해서만.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시계가 있죠? 이 시계 소유권자 전데 을이 있죠? 훔쳐갔어요. 그럼 무권리자잖아요. 맞죠? 근데 을이 있죠? 자기가 소유권자인 양 병한테 팔았어요. 근데 병은 을이 소유권자라고 믿는데 선이고 무과실이야. 선이고 무과실이야.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저는 소유권을 잃어요. 원래 주인은. 그걸 뭐라 그래요? 어려운 말로? 선의 취득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물권법에 249조 있는데 문제는 그건 동산만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 안 돼요. 그게 독일하고 달라요. 독일은 부동산도 선의 취득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동산만 돼요. 동산만. 그럼 이 그림에서 지금 원래 이 매매 계약이 무효기 때문에 이 원인 무효 등기라 그랬죠 제가. 그럼 을은 원래 소유권 취득해요? 취득 못해요? 취득 못하죠? 무권리자잖아요. 근데 병이 권리자는 믿었죠? 선의이고 무과실이라고 얘기해볼게요. 맞죠? 등기를 믿었으니까 무과실이야 또. 그러면 원래는 병이 뭘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선의 취득이 가능한데 우리나라 선의 취득 안 된다 그랬잖아 제가. 부동산은. 부동산은 선의 취득이 안 돼 대상이 처음부터. 그럼 병은 여기서 원래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는 건데 몇 조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108조 2항. 물권법으로는 취득할 수 없지만 민법 총칙으로 취득해요. 맞죠? 그럼 108조 2항 같은 조문은 어떤 조문하고 효과가 유사할까요? 선의 취득하고 유사하게 돼요. 효과가. 근데 선의 취득한 거 아닙니다. 맞죠? 병은 선의 취득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 때문에 반사적 효과로서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죠? 그래서 교과서나 수험서 보면 108조 2항은 부동산에 대해서 선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108조 2항은 부동산에 대해서 선의 취득을 인정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유사하잖아요. 보세요. 맞죠? 소유권 취득하니까. 결론은 똑같잖아요. 결론은. 방금 제가 강의했던 부분은 어느 시험에서 중요할까요? 감평. 감정평가서는 물권법까지 치니까. 그렇죠. 그 선의취득 할 때 또 얘기하겠죠, 제가. 그게 선의취득 강의하는데. 할 때 이 108조 2항 또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 이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무효가 유효로 전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108조는 갑과 을한테는 무효인데 병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는 거죠. 이걸 상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이걸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니까요. 상대적 무효는 뭐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있으면 상대적 무효예요.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 상대적으로 무효잖아요. 갑과 을 사이만 무효고 병한테는 유효니까요. 상대적 무효의 뜻을 아시겠어요? 상대적으로만 무효잖아요. 지금 보면. 맞죠? 그럼 절대적 무효는 뭘까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조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절대적 무효예요. 그거는. 조문 펴볼까요? 103조, 104조. 그 조문 펴보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그렇죠? 그럼 반사회질서행위는 누구한테도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죠. 보호규정이 없으니까 좀. 이게 만약에 매매가 반사회질서행위였습니다. 그럼 병은 보호받습니까? 보호 못 받습니까? 보호 못 받아요. 뺏겨야 돼요. 뺏겨요, 나중에. 됐죠? 됐죠? 그 다음 뺏길지 안 뺏길지 봐야 되는데 어쨌든 나중에 가르치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조문이 있으면은 상대적 무효고 없으면은 절대적 무효입니다. 이해가 됐죠? 쉽죠?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 다시 당연무효라는 게 있고요. 원래는 다 당연무효입니다. 무효라는 개념은 다 당연히 무효인 거예요. 소송으로만 무효를 주장하는 건 예외적인 거예요. 그걸 재판상 무효라고 그래요. 260페이지에 52-3, 52-4 보면. 됐죠? 재판상 무효 뭐 있을까? 혹시 그 회사 합병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합병. 상법상에 합병이 있잖아, 합병. 이번에 국민연금 동원해서 합병해가지고 저 난리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삼성 이종이 왜 구속됐어요? 그거 도와달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처리된 거잖아요. 뇌물, 제일모집하고. 맞죠? 합병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근데 물어볼게요. 그 합병을요, 제가 지금 여기서 합병 무효라고 주장하면 무효입니까?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 돼요. 상법으로. 그걸 합병 무효소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여기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걸 재판상 무효라고 그래요. 재판상 무효. 어려운 말로. 이해가 됐죠? 물어볼까요? 103조 무효 있죠? 반사회질서행위. 제가 지금 무효라고 주장하죠? 무효인 거예요. 꼭 소송으로 무효 아니에요. 그건 당연 무효라고 합니다. 당연 무효. 그래서 원래 무효는 당연 무효임이 원칙인 거예요. 맞죠? 근데 상법, 특히 상법에서 뭐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나 무효를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합병 무효에서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걸 재판상 무효라고 합니다. 재판상 무효. 이것도 어디서 배우겠어요? 또 상법에서. 상법 합병 무효 배우면서 또 배운다니까요. 이건 재판상 무효라고 자기들. 맞죠? 민법 개념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 이럴걸요. 아마 상법 강사들은 상법에 그 뭐 이용되는 민법 용어 가르칠걸? 그 특강을 할 수밖에 없어.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냐 그걸 안 하면 기본 강의할 때 설명을 해야 되면 기본 강의 늘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맞잖아요. 맞죠? 민법 용어 알고 나서 상법 배워야지 지금 상법이 그만큼 차수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할 거 안 해요? 아마 할 것 같은데? 할 건데. 100%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내가 상법 가르쳐도 하겠다. 그거는. 그렇죠? 그럼 우리는요. 그냥 민법 하시면 된다니까요.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가 나와 있죠? 그렇죠?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는 저하고 배웠잖아요. 유동적 무효 뭐 있었어요? 오늘 배웠는데. 무권대리. 그 유동적 무효잖아. 맞죠? 보통 보면 다 확정적 무효겠죠. 유동적 무효는 뭐가 가능해요? 추인이 가능하면 유동적 무효잖아요. 130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배웠잖아요. 본인이 추인 가능하니까 뭐예요? 유동적 무효잖아요. 유동적 무효 같은 말 뭘까요? 불확정적 무효 같은 말입니다. 확정적 무효에서 불자만 붙이면 돼요. 불확정적 무효나 유동적 무효나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무효행의 전환 아까 봤고요. 그래서 52-7번 거기 화살표를 보면 판례는 신분행의 전환도 인정한다. 그렇죠? 신분행의 전환 아까 뭐 있었어요?
친생자 신고했는데 양친자 신고로 전환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죠?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52-8 무효행의 추인 나와 있고요. 무효행의 추인은 139조를 한 표 보시면 139조를 한 표 보시면 139조. 자, 무효인 행위는요. 자, 139조에서 말하는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나와 있잖아. 읽어보면 139조에서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나와 있잖아요. 맞죠? 그 무효 동그라미 하세요. 그 무효 동그라미 하세요. 동그라미 하시고 제가 문제 하나 내볼까요? 예전 다른 시험 기출 문제인데 139조에서 말하는 무효는 확정적 무효이다. OX. 오다. 손 들어봐. 나 온 것 같다. 난 온 것 같다. 이 확정적 무효 말하는 것 같다. 아니다. 유동적 무효 말하는 것 같다. 손 들어봐. 다시 확정적 무효다. 손 들어보세요. 나 확정적 무효 같다. 유동적 무효다. 손 들어보세요. 역시 그 사람 적게 되는 게 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확정적 무효 말하는 거. 유동적 무효 아니에요. 139조에서 말하는 무효라는 건 확정적 무효예요. 그러니까 있죠. 추인에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확정적 무효를 말하니까 추인에도 효력이 없어. 139조 읽어보세요. 지금 읽어보니까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맞죠? 대신에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죠? 그때부터 뭐로 봐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거로 간주되죠? 그렇잖아요. 맞죠? 새로운 법률행위라고 보잖아요. 맞죠? 그렇지 않나요? 139조. 자, 그래서 139조에서 말하는 건 확정적인 무효를 말하는 건데 여기 보면 자,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왜 그럴까요? 139조에서 말하는 무효는 확정적인 무효를 말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유동적 무효라면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해야죠. 오늘 저하고 배웠는데 133조 같이 그렇겠죠? 이게 확정적 무효예요. 원래 무효로 확정되어 있으니까 추인 아무리 해도 계속 무효일 뿐이야. 그거는. 그런데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면 그때부터 뭐로 봐주겠다고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는 거죠? 그때부터가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조문은.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는 소급표입니까? 비소급표입니까? 비소급표지. 옆에 적어놔. 비소급표다 이거는. 소급표가 아니야. 그때부터니까 이거는. 이게 몇 조하고 달라요? 133조하고 다르죠? 133조는 뭐예요? 소급표죠. 맞죠? 그럼 제가 문제 만들어 볼까요? 유동적 무효는 소급하면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로 되나? 그렇죠? 확정적 무효는 추인하여도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볼 뿐이다. OX. 오다 이 말이야. 이게. 됐죠? 그래서 원래 무효행위란 건 139조에서 말하는 추인이란 이건 확정적 무효를 의미하는 겁니다. 유동적 무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 무효행위의 추인해도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절대무효. 민법 103조나 104조 같은 거. 반사회질서행위를 당사자들이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합니까? 새로운 법률을 봐요? 있을 수 없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서 제가 첩계약을 했는데 그 무효거든요. 당사자들이 알고 이제부터 이거 뭐 새로운 법률을 본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계속 무효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게 139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취소 가는 거죠. 그게 260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데 법률행위에 취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법률행위에 취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취소는 뭐예요? 140조죠. 취소권자부터 시작하는 거죠. 프린트 보면 140조 아니에요? 취소권자가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다음 취소 효과 저하고 배웠어요. 141조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142조 취소의 상대방. 그 다음 143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 144조 별표 한 개 하고 이 중요하다. 1항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줄 거 줍니다. 그래야지만 효력이 있어요.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을이 있을 때, 자, 갑이 18세입니다. 갑이 18세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 A라는 법정 대리인이 있어요. 이때 갑과 을이 어떤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건 뭐죠? 유동적 유효입니다. 자고 배웠습니다. 불확정적 유효라고요. 같은 말이. 유동적 유효 또는 불확정적 유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됐죠? 그렇죠? 자, 그때 갑도 취소할 수 있고 A도 취소할 수 있어요? 예, 140조요. 취소권자잖아요. 제한 능력자. 그 다음 그때 대리인, 법정 대리인 다 취소권자죠? 그렇죠? 취소는 갑이 가능한데 단독으로. 문제는 추인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추인한다는 말?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가 돼요. 유동적 유효가 아니고 추인하면 뭐가 돼요? 확정적 유효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144조 1항을 보면 아까 방금 봤는데 그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죠? 갑은 지금 몇 살이죠? 18세죠? 추인 안 돼요. 갑은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어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 안 했잖아요. 아직 19세가 돼야지. 맞죠? 그럼 이 그림에서는 누가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A요. 왜? 144조 2항을 보니까 제1항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럼 A는 법정 대리인이죠? 갑이 18세인 상태에서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추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법정 대리인 엄마 아빠가 추인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확정적 유효가 되겠죠. 확정적 유효가 되겠죠. 이해가 됐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그게 261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26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53-2번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까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 네모 54번 법정 추인 나와 있는데 이건 145조 한 표 보시죠. 145조. 법정 추인이 무슨 말이에요? 풀이해볼까요? 법으로 정하는 추인요. 원래 추인이라는 게 뭐죠? 내가 유동적 유효를 확정적 유효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유동적 무효를 확정적인 유효로 만든다는 의사표시가 추인입니다. 원래는. 근데 법정 추인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추인이 아닌 게 추인의 의사표시 없어요. 그런 거. 없는데 어떤 행위만 하면 추인한 거로 간주해요. 추인의 의사표시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니까. 그냥 어떤 행위만 하면 법으로 정한 행위만 하면 그건 추인한 거로 간주야. 읽어보면 145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거로 본다 뭐예요? 간주. 추인한 거로 본다. 추인의 의사표시 없어도 돼. 추인한 거로 봐줄게 그냥 바로. 그게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갑이 노트북 컴퓨터를 갖고 있어요. 이걸 을이 갑한테 100만 원 주기로 해서 100만 원, 100만 원 사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행의 청구가 뭡니까? 이행의 청구. 갑이 을한테 왜 100만 원 안 줍니까? 이행 청구하는 거죠? 노트북을 넘기면서 갑이 을한테 100만 원 주세요 하는 게 뭐예요? 이행 청구죠? 저 그림에서 갑이 을한테 이행 청구했죠? 법정 추인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145조 보니까. 안 됩니다. 법정 추인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전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후잖아요. 전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후래라면 18세가 19세가 돼야죠. 그렇죠. 18세 상태에서는 법정 추인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서 법정 추인하려면 누가 이행 청구해야 돼요? A가요. A가 을한테 이행 청구하면 그럼 법정 추인 되잖아요. 설사 추인의 의사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방금 했던 게 잘 나와요. 왜? 속기 쉽거든. 딱 보면 그 법정 추인 같거든 지금. 근데 18세는 법정 추인도 안 돼요. 전조의 규정 144조 1항에 따라서 추인할 수 있는 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되는 거죠? 몇 세가 돼야 돼요? 19세. 지금 방금 제가 강의한 문제는 노무사, 변리사 다 나왔던 문제예요. 사례형. 사례형이다 이거. 우리 시험 사례형 많습니까? 적어요. 40문제 중에 10문제가 안 돼. A, B, C, D 아니면 가불명 나오는 거든요. 근데 40문제가 다 사례형이야. 이게 돌겠네 이제. 예, 그럼 도는 거예요 이제. 그의 시험 망했다 그렇죠? 예, 사례형 어렵거든. 왜냐면 적용을 해야 되니까 다 일일이 다 풀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선택 과목이라 그랬잖아요. 사례형 많이 안 돼요. 다행스럽게도. 그렇죠? 조문 물어보는 거, 판례 그냥 직접 물어보지 사례형 많이 물어보진 않는데. 자,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 그렇죠? 법정 추인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261페이지 이제 네모 55번에 보면 뭐가 있어요? 부관이란 말이 나와 있죠? 부관. 147조 한 가볼까요? 프린트에 147조. 그 바로 위에 제목이 제5절 뭐와 뭐예요? 조건과 기한이죠. 조건 기한을 합해서 부관이라 그래요. 조건 기한을 합해서 뭐라 그래? 부관이란 말을 쓴다. 부관. 혹시 부관이란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처음 들어요? 부관. 그렇죠? 법률행위 부관.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갑이고요. 제가 을인데 여러분이 2018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겠다고 지금 약속했어요. 약속했어요. 됐죠? 그러면 뭘 붙인 거죠? 그 조건을 붙인 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147조 1항에 보면 정지조건 붙인 거예요. 그게. 147조 1항 보니까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돼야지만 계약이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죠.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려면 뭐가 전제입니까? 합격하셔야죠. 합격하셔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지금 상태에서 그 계약은요,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계약은 성립하고 있지만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잖아. 왜? 정지 조건이니까. 조건이 성취가 돼야지 효력 발생한다며. 147조 1항 보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맞죠? 방금 얘기했던 그 조건을 뭐라 그래? 정지 조건이라고 한다. 정지 조건. 어려운 말로. 그럼 정지 조건 뭐예요? 그 조건이 성취돼야지만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그 조건이 성취돼야지만 효력을 발생하는 거잖아요. 맞죠? 맞죠? 그렇죠? 그럼 해제 조건 뭘까요? 2항에. 반대로 효력을 잃는 거예요. 그렇죠?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맞죠?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 발표일이 언제예요? 11월입니까? 10월이에요? 자기 시험인데 모르면 어떡해요? 언제입니까? 11월이에요? 10월입니까? 10월이라고 보고 볼게요. 그렇게. 그렇죠? 찾아보세요. 제가 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제가 여러분이 최종 합격할 때까지만 한 달에 돈 10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최종 합격할 때까지만 한 달에 돈을 100만 원씩 주기로 했다고 여러분들. 맞죠? 무슨 조건 붙인 거예요? 해제 조건요. 합격하시자마자 이제 돈 없잖아. 무효다, 무효 계약이. 맞죠? 증여계약을 맺었는데 제가 그때까지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합격하시자마자 무효가 되잖아요. 이제 효력을 잃잖아요. 그렇죠? 무슨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이요. 해제 조건이잖아요. 방금. 그렇잖아요. 맞죠? 그런 거 여러분이 부모님들하고 해제 조건 많이 안 해요? 학교 갈 때까지만 돈 대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해제 조건인 거예요. 그게 민법적으로 보면 147조 2항 말하는 거죠? 맞죠? 그 다음 147조 1항 2항을 잘 보면 147조 1항 2항을 잘 보면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전부 다 비소급표예요. 그때부터니까요. 1항 2항 잘 읽어보면 소급표 비소급표예요. 비소급표인데 예외적으로 3항에 보면 소급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건부 법률행위는 비소급표가 원칙이고 소급표는 예외인 겁니까? 예. 1, 2항이 원칙이고 3항이 예외니까요. 그렇게 적혀 있지 않나요? 맞잖아요. 맞죠? 기한은 뭐죠? 기한. 자, 그래서 저기 152조로 152조 가보겠습니다. 152조. 한 장 넘겨봐요. 1항에 시기 동그라미 하고요. 2항에 종기 동그라미 하세요. 그 다음 기한이 도래한 때 1항에 기한이 도래한 때 줄 거 주고요. 2항에 기한이 도래한 때 줄 거 주세요. 오늘 며칠이죠? 6월 며칠이에요? 오늘 6월 1일입니까? 그렇죠? 6월 1일이에요. 그렇죠? 제가 6월 5일 날 여러분한테 100만 원 주기로 약속했어요. 지금. 6월 5일이 뭐예요? 시기예요. 6월 5일이 시기인 거예요. 그게 뭐죠? 기한이요. 기한. 6월 5일 되자마자 돈 줘야 되잖아요. 제가 6월 5일 날 100만 원 줄게요. 청약했어요. 여러분 승낙할래 안 할래? 하겠죠? 보람 하나. 돈 100만 원 그냥 주겠다는데. 맞죠? 그 시기예요. 종교예요. 시기죠? 5일 날에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제가 지금부터 6월 5일까지만 하루에 10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6월 5일은 뭐가 됩니까? 종기요. 그럼 종기잖아요. 맞죠? 그 다음 152조하고 147조하고 비교해보면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맞죠? 뭐가 다르죠? 사망이 없어요. 152조는. 152조는 조문이 사망이 없는데 147조는 사망이 있지만 무슨 말이죠? 기한은 무조건 비소급표예요. 기한은 소급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기한이 아닌 거죠. 처음부터. 그거는. 다 그때부터죠. 152조 1항 2항 보니까 시기든 종기든. 그렇잖아요? 맞죠? 그 다음 기한은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6월 5일은 뭡니까? 그럼 확정기한이에요. 확정돼 있잖아요. 맞죠? 혹시 여러분 뭐 개 키우세요? 개 키우는 분 있어요? 집에서? 개 키웁니까? 안 키우세요? 없어요? 없어요? 애완 키우는 사람 없어요? 저도 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자, 개를 키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애완견이 죽으면 제가 100만 원 주기로 했어요. 애완견이 죽으면 100만 원 주기로 했다고요. 그런 계약을 체결했어. 그럼 애완견이 죽으면은 기한일까 조건일까? 기한이에요. 조건이에요. 기한이다. 손 들어봐요. 기한인 것 같다. 기한이 아니 조건이다. 조건. 손 들어봐요. 방금 배웠던 조건 같다. 다 틀렸어요. 기한이에요. 예. 왜? 왜 그렇죠? 개는 무조건 죽거든요. 불확정 기한이에요. 기한 중에서 뭐라고요? 불확정 기한이에요. 불확정 기한. 개 죽지 않, 평생 그 영구적인 개가 어디 있어요? 수명되면 죽는 거지. 그렇죠? 그럼 조건하고 기한 차이점 아시겠어요? 조건하고 기한. 방금 그게 포인트인데. 기한은 확실한 사실이죠. 이건 뭐예요?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제가 조건에 의의를 써볼까요?
이게 의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죄송한데 여러분 2018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다는 보장이 어딨어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맞죠?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조건이죠. 조건이잖아요. 합격자 발표일은 정해져 있어요. 2018년 되면 공고 1월 달에 공고를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정해져 있죠. 맞죠? 11월 며칠, 10월 며칠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여러분들은 조건이잖아요. 합격할지 불합격을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맞죠? 그래서 옛날에 법과대학 다닐 때 농담하는 게 뭐예요? 조건을 기한으로 만들자고. 법대생도 농담하는 게. 나는 조건을 기한으로 만들 거야. 그게 뭐예요? 기한을 확실히 도래하는 거거든요. 볼까요? 그럼 기한의 의의는 뭘까요? 기한의 의의는. 기한이죠. 맞죠? 걔 죽어요. 대신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불확정 기한인 거예요. 그렇죠? 사람도 죽어요. 맞죠? 맞죠? 누가 사망하면 이렇게 하면 그거는 기한입니까? 조건입니까? 기한이지. 사람은 죽어 언젠가는. 확실하잖아. 죽는 거는. 대신 확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예요? 불확정 기한이지 그거는.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옛날 변리사 시험 나왔던 거 해볼까요? 눈이 내리면 내 100만 원 줄게요. 눈이 내리면.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기한이야. 우리나라 눈 안 내린 적 한 번도 없어. 눈은 언제가 내렸어. 언제 내릴지 모르겠지만. 불확정 기한. 근데 그건 이상해요. 눈 안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대학 교수가 그렇게 변리사 시험 냈단 말이에요. 눈이 내리면. 불확정 기한으로 풀었어야 됐어요. 불확정 기한으로. 왜? 우리 대한민국에 눈 안 나온 날 없대요, 기상청에서. 하루는 왔대, 하루는. 하루도 눈 안 온 적이 없대요. 그거는 저 밑에 저 태평양이겠지. 우리나라 눈은 한 번은 왔다던데. 365일 중에. 그러면 그건 기한의 조건이에요. 기한인 거죠. 확실하잖아요, 어쨌든. 대신 확정이에요, 불확정이에요. 불확정인 거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무사 시험을 조건을 기한으로 만들어 봅시다. 조건을 기한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이제 알아들어야 돼, 이제. 무슨 말 하는 건지. 조건을 기한으로 만들자고요. 됐죠? 기한 만들려고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농담하면 알아들어야 돼요. 무슨 말 하는 건지. 조건을 기한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조건이든 기한이든 뭐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법률행위 효력. 성립하고 아무 상관없어. 부과는 효력과 관련 있는 거예요. 다 효력을 발생하니 아니면 무효가 되니 유효가 되니 무효가 되니와 관련 있는 게 뭐예요? 부관이지 성립하고 아무 상관없다고요. 법률행위 성립하려면 세 가지만 갖추면 돼. 뭐예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 성립한 거야. 그거는. 맞죠? 성립한 법률행위를 두고 부관을 붙이면 유효가 되니 무효가 되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옛날 사법시험 문제 다 속았어요. 법률행위의 성립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조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 틀린 지문이거든. 뭐가 틀렸을까요? 성립이 틀렸어. 근데 다 속았어. 여기만 외워가지고. 불확실한 거 맞잖아요, 조건. 뭐가 틀린 거지, 이거? 앞부분을 바꿨구나. 성립으로 바꿔버리니까 다 틀렸어, 사람들이. 맞는 지문인 줄 알고. 됐죠? 그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261페이지 261페이지 네모 56번 가보시면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 조건부 법률행위 있고요. 그 다음 정지조건 있죠. 그 다음 해지조건 있죠. 그 다음 적극조건, 소극조건, 수의조건, 순수의, 비수의, 가장조건이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쭉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기한이 있죠. 기한은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죠. 확정기한 뭐 있다 그랬어 제가 아까. 불확정기한 있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보면
기한의 이익이란 말이 있고요. 153조 한 표 볼래요? 기한의 이익. 여러분 혹시 대출 있어요? 금융권에? 없어요? 행복하시겠네. 저는 많은데. 대출 인생인데. 자, 그래서 왜요? 우리나라에서 뭐 대출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거의 다 뭐 부동산 사면 대출이지. 맞죠? 순수하게 살 수 있으면 부자지 부자. 근데 문제는 제가 대출 계약이 예를 들어서 2013년 1월 1일까지만 갚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저는 2013년 1월 1일까지 안 갚으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 그래? 기한의 이익이라 그래.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 그러니까 지금 2017년이니까 예를 들어서 2023년 1월 1일까지만 변제기가 돼 있으면 2023년까지는 안 갚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채무자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채무자. 153조 적혀있죠. (153조에) 적혀있잖아요.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를 위해서 있는 게 원칙이에요. 채무자를 위해서 있는 거죠.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그래서 1항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대신 2항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무슨 말이야? 지금 2017년이죠? 지금 갚아도 상관없잖아요. 제가 포기한 거잖아요. 기한의 이익을 뭐 한 거예요? 포기한 거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실무에서 중도상환이라고 그러죠? 중도상환 들어봤죠? 그렇죠? 대신에 물어봅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좀 불리할 것 같은데 2023년까지 이자 받아 먹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이자를 못 받아 먹잖아. 맞죠? 단서. 그러나 상대방 이익 배상해 줘야 돼요. 그러나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되어 있죠?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하니까 저 뭐 내야 될까요? 중도상환 수수료요. 일찍 갚는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이자보다 좀 더 줘야 돼요. 이거. 왜? 그만큼 못 받아 먹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맞죠? 중도상환 수수료 들어본 적 있죠? 그렇잖아요. 맞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대출 계약이에요. 아, 좋은 거예요, 그거. 일찍 갚아도 중도상환 수수료 안 되니까. 맞죠? 대신 그건 뭐가 셀 것 같아요? 이자가 세요. 그런 대출 계약은.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대신에. 그렇잖아요. 맞죠? 중도상환 수수료 있지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으면 좀 뭐가 약할 것 같아요? 이자가 약해요. 그러면 또. 그러면 절대 손해보는 짓 안 하거든. 자기들이 다 계산해봐. 얼마를 받을지. 그렇죠? 선택하는 거잖아요. 라이센스 있으면 좋은 게 뭐예요? 마통 끊어주죠?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주잖아요. 그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것들 많거든. 맞죠? 라이센스 따면은 은행들이 전화 올걸요? 마이너스 통장 만들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맞죠? 몰라요? 그런 거요? 네, 있어요. 요즘 마이너스 통장 라이센스가 몇 프로 주세요? 모르겠네. 요즘 몇 프로인 겁니까? 한 5% 돼요? 한 3%인가? 한 4%? 제가 보기엔 대출계약 지금까지 제일 싼 사람들이 누구 같아요? 라이센스 같아요? 뭐 변호사, 세무사입니까? 공무원이요. 공무원이 제일 싸요. 2%. 뭐 1점 몇 프로 돼 있거든요. 본 사람들은. 그냥 빌려가라는 거죠? 거의 이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1%, 2% 이런 건 이자 안 받겠다는 얘기야. 똑같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그 이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세히 보시면 그렇잖아요. 맞죠? 대신에 그건 좀 한도가 좀 적죠. 다 공무원 하잖아요. 얘기했잖아요. 다 공무원 난리라고 해서. 맞죠?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무사 하시는 거죠? 빨리 학교 가시죠. 학교 가시고 그 다음 세무사 있으면 특채 있죠? 세무공무원 특채가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증 있는 사람도 뽑는 게 있어요. 따로. 혹시 나는 막 치열하게 사는 게 싫다. 그럼 공무원 들어가면 좋아. 치열하게 사는 게 경쟁이잖아요. 세무사 되시면 또 서로 경쟁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저는요. 전 정글이죠. 강사학교는 정글이에요. 정글이죠. 여기는요. 여기는 완전 정글이에요. 잘 몰라서 그렇지. 자, 그래서 지금 그게 262페이지. 262페이지 제일 위에 기한의 2까지 한 거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하겠습니다.